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정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시가총액 3위의 코인인 XRP가 2% 하락을 하면서 338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9.1%로 어제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루빨리 내려가야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올 텐데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 2단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98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네, 20일 새벽 5시 블록체인 업체 사토시 나카모토 르넥상스 홀딩스가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알리는 증거 두 번째 파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파트에는 98만 BTC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 암호키를 저장하던 HDD 드라이브가 고장나게 되면서 실수로 잃어버렸다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하여서 98만 BTC를 통째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이 했습니다. 네, 98만 BTC를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은 거죠. 네, 이 사람의 정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 정체는 빌랄 칼리드에서 이제 이름을 제임스 빌랄 칼리드 칸으로 또 개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국적은 파키스탄이고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칼리드 이분이 본인 스스로 사토시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참 답답하죠. 네,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했으면 정말 빼도 막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해킹당해서 잃어버렸다네요. 네, 이 정도의 주장이면 오히려 크레이그 박사가 사토시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제프 가직 또한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 정체가 의심스럽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이자 리눅스 재단 구성원 제프 가직이 최근 자칭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면서 최근 그의 문체와 당시의 문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는 이제 논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가 실제 비트코인 제작자만이 알고 있는 디지털 서명을 공개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 서명을 공개한 바 없죠. 네, BTC 코어를 개발했던 개발자조차 지금 의심스럽다고 하는 상황이죠. 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서명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사토시의 정체가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존 메가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존 메가피가 사토시와 대화를 했고 본인이 알고 있으며 정체를 공개한다고 했었죠. 이 일이 불과 4개월 전 일입니다. 네, 존 메가피는 사토시의 공개를 또 갑자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전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의 신원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할 경우에 본인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죽기 싫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98만 개의 BTC를 통째로 다 잃어버렸다고 하죠. 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는 과연 또 누가 내가 사토시다라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일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한 소식인데, 암호화폐지가 파티션 보안 시스템 특허 출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보아가 암호화폐 지갑의 파티션을 나누는 보안 시스템 특허 출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특허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특허 출원 신청서에 따르게 되면, 보안은 지난 2018년 2월에 멀티티어 디지털 지갑 보안이라는 보안 시스템 특허를 신청을 했고, 해당 보안 시스템은 암호화폐 지갑의 저장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한 개의 개인 키로 한 개의 암호화폐 저장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업이죠. 현재
36개의 블록체인 특허를 확보를 했고 31건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분산 원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특허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이 특허의 경우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 간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실시간 거래를 가능케 하겠다는 특허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XRP는 언급이 되지 않았죠. 네, 현재 이제 미국의 5대 투자 은행들 모두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5대 투자 은행 하면 다들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이 5대 은행들 이름이 다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다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2020년까지 큰 틀이 잡혀질 것 같은데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에 있어 중요한 일정 4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벡트의 소식입니다. 이제 몇 달간의 기대 끝에 벡트가 마침내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을 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을 받았죠. 네, 8월 18일 벡트의 CEO 켈리 로플러는 이 플랫폼이 9월 23일 공식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FATF 때문에 네, 조금 더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죠. 네, 이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물리적 정산 비트코인 선물이 시장에 처음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인데 네, 많은 분석가들이 벡트를 통해서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네, 다음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SEC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최종 결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10월에 이제 첫 몇 주 동안은 비트코인 ETF의 경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13일 비트와이즈의 ETF 제안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네, 비트와이즈는 이제 올해 초 제출된 첫 번째 제안입니다. 2019년 동안 SEC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장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죠. 네, 위원회는 이제 시장 조작, 시장 감시 그리고 선물 거래와의 차이 같은 문제를 지금까지 어떤 ETF도 승인을 하기를 꺼려하는 주요 이슈로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SEC가 이제 다른 ETF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비트와이즈에 관한 결정이 가장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SEC는 바네크 솔리드 X ETF 통과 여부를 또 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위원회가 이제 비트와이즈의 ETF에 대한 결정을 내린 다음 5일 만에 CBOE가 제안한 ETF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올해 1월 처음 제안된 바네크 솔리드 X ETF 역시 몇 가지 연장 및 철회에 직면을 했죠. 네, 만약 SEC가 이 제안을 승인을 한다면 그것은 CBOE BZX 거래소가 비트코인 ETF 신탁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두 제안 모두 이제 똑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은 이제 마운트 곡스 채무 배상 계획안 제출이 10월 28일 열리게 됩니다. 네, 2011년 해킹으로 약 85만 BTC 하나로 거의 5,568억 원을 잃은 악명 높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10월 말에는 피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배상 계획안 제출의 최종 연장이 만료된다고 하네요. 네, 이는 이제 10월 28일 코바야시가 2011년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약 2만 4천 명의 채권자에게 상환 시기와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벡트의 경우 이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던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7월 벡트의 CEO가 나와서 3분기 말까지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약속이 지켜졌네요. 네, 그 다음 이제 밑에 나오는 비트코인 ETF입니다. 네,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올해 빅3 이벤트.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벡트 정식 오픈, 세 번째로는 ETF 승인,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놨었는데 첫째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 현재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18년에 승인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SEC 측에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맘으로 불리우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 이미 비트코인 ETF는 승인이 됐어야 했다라면서 이 기관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미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보다 이제 시장 안전이 먼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네, ETF 승인이 되려면 첫 번째 우려 사항으로 암호화폐 자산 운용 방안을 짚었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로는 시장 조작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을 했는데, 네, 현재 SEC 측의 내에서도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위원장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죠. ETF 정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나온 이제 마운트 곡스 채무 배상 계획안 제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인데요. 네, 기사에 나온 대로 10월 말 배상 계획 제출에 최종 연장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네, 마운트 곡스 사건이 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 시부야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네, 제드 맥켈럽이 설립을 했는데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해서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마운트 곡스는 사이트가 폐쇄되고 회사는 파산 선언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암호화폐가 해킹으로부터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죠.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해커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과 남은 자산 처분을 위한 법원 경매자 진행까지 되었었는데요. 2017년 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생각하여서 피해자들은 마운트 곡스 회생 신청을 요구하고 있죠.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연말에 채권 단위 상환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행위 자체에 긍정적인 바람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10월 말 마운트 곡스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연료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ETF는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이 나기는 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주식보다 불안정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쭉쭉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보다는 안전하지 못하고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채워 놓으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죠. 장 오픈 마감 시간,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시장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안 위험했던 자산들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지만 IT 버블 때도 이제 소갈맹이 없는 기업들은 사라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했죠. 그렇듯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살아남을 코인만 살아남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 뒤 비트코인은 그저 역사 속에 있던 잠깐 빛났던 투기장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없어질 확률보다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물론 정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겠죠. 네, 뉴욕 대법원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관할 건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모기업인 아이파이넥스와 뉴욕 검찰총장 사이의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을 했는데, 네, NYAG 즉 이제 뉴욕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법 집행의 기관의 요청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아이파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계좌에서 준비금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뉴욕 대법원에게 권할건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뉴욕 검찰총장은 이제 법원이 진행 중인 조사 과정에서 관할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을 했고, 법원은 아이파이넥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문제를 실제로 판결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네, 이 최근의 결정으로 이제 법원은 이제 5월 22일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파이넥스와 뉴욕 검찰총장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범위를 축소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비트파이넥스의 사건인데 거의 뭐 좀비 사건 마냥 한 달에 하나씩 기사로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는 것 같네요. 네, 이 사건의 종지부는 과연 언제쯤 찍게 될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거래소가 7천만 사용자가 있는 T포인트에서 비트코인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플라이어는 20일부터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인 T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니케이 신문이 알렸는데, 네, T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의 구입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100포인트로 비트코인 85엔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비트코인 결제로 사용하면 T포인트 적립금이 또 쌓이게 된다고 하네요. 네, 빅카메라나 이제 야마다 전기, HIS 등의 대금 결제 시에 비트플라이어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면 500엔마다 1포인트가 쌓인다고 하네요. 네, 비트플라이어에 이제 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비트코인 구입 시 현금 이외의 T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플라이어는 이제 약 7천만 명의 이용자가 있는 T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를 노리고 있다고 하면서 약 200만 계좌 개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빗썸과 현재 신세계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신세계에서 모은 마일리지를 빗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솔직히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까, 그냥 파트너십 맺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일본 T포인트라는 것을 혹시나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카드라고 하더군요. 네, T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패밀리마트, 스타야, 도토루 등 이제 대표적인 일본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롯데 면세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이 하나씩 이제 늘어갈수록 모르던 사람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눈길을 한 번씩 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INX가 이제 합법적 STO, 즉 증권형 토큰을 통해 1.3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IN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허용한 증권형 토큰 기반의 IPO를 통해서 1억 2,95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브롤터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INX가 19일 SEC에서 F1, 즉 STO 진행 시 SEC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 초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초기 공모를 통해 리테일 및 기관 투자자의 토큰을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SEC 등록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기관 투자자 또는 소수의 대규모 투자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증권형 토큰 판매를 진행해 왔다면서 STO, 즉 증권형 토큰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9포인트 오른 3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포인트, 네, 절대 높은 수치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지금 338.23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05원 올랐네요. 사실 뭐 오른 것도 아니죠. 네, 지금 암호화폐 가격들 뭐 소폭 상승도 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지금 심장을 밀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루빨리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